안녕하세요. 라이프북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셨는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명작 진주 귀고리 소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 이 책을 저는 오래전에 읽었었는데요. 북구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진주 귀거리 소녀가 인쇄된 표지의 매력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책을 집어들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속 소녀는 언뜻 순수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혹하는 듯 매혹적이어서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끊임없는 찬탄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인과 하녀의 관계에서 화가와 모델의 관계로 또 남자와 여자로서의 미묘한 관계로 변해가는 두 사람의 감정이 섬세하게 표현된 이 소설은 차분한 문체로 쓰여져 있지만 읽는 내내 가슴 설레게 하는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북서평을 통해서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실존 화가 베르메르와 허구숙 뮤즈와 같은 소녀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하였고요. 가디언지는 아름답고 신비롭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사무치는 작품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짧게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과 하녀로서의 그들의 관계가 처음으로 화가와 모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약 9페이지 정도 분량의 내용이고요.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설인 만큼 내용이 흥미로우시다면 꼭 책을 통해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지은이 트레이시 슈발리에, 옮기니 양선아, 조서출판 강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와 빵집 딸을 대신해 포즈를 취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빵집 딸은 아파서 올 수가 없다고 했다. 잠깐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된다. 그가 설명했다. 나는 순순히 빵집 딸이 있던 자리에 섰다. 한 손은 물주전자의 손잡이를 쥐고 다른 한 손은 창틀을 잡고 슬며시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과 가슴을 쓸며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래서 빵집 딸이 아픈 걸 거야. 나는 생각했다. 그가 덧문들을 모두 열었다. 화실이 이렇게 화난 적은 처음이었다. 턱을 아래로 숙여라. 그리고 아래를 봐. 날 보지 말고. 그래 그거야. 움직이지 마라. 그는 이젤 옆에 앉았다. 하지만 팔레트, 칼, 나이프, 그 어느 것도 짚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놓고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가 이렇게 골똘히 나를 쳐다보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나는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했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운하를 따라 움직이는 배가 보였다. 장대로 배를 밀고 있는 남자는 내가 여기서 일한 첫날 물 항아리를 건져준 그 남자였다. 그날 아침 이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가 생각했다. 그때는 그의 그림들 중 어느 하나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그림 속에 서 있는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마라. 내 얼굴에 씌워져 있다. 그게 내 마음을 흐트리고 있어.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다른 일들을 생각하려고 했다. 식구들 모두가 약초를 캐러 교회로 나갔을 때를 떠올렸다. 작년에 시장 광장에서 보았던 교수형을 생각했고 술에 취해 자기 딸을 죽였던 그 여자를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아그네스의 얼굴을 떠올렸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자리를 옮기며 그가 말했다. 침대볼을 한 통 가득 빨았는데 널고 보니 깨끗하게 빨리지 않은 걸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눈을 감아보렴. 나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손에 닿은 창틀과 물주전자의 손잡이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등 뒤에 있는 벽과 왼쪽에 있는 탁자, 그리고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느끼며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몸 전체로 아는 것이다. 좋아, 바로 그거야. 고맙다, 그리트. 이제 청소를 계속해도 좋아. 나는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림이란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의 색을 써서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가르쳤다. 그는 하얀 캔버스 위에 회색을 얇게 칠하는 것으로 빵집 달의 그림을 시작했다. 다음에는 모델이 서 있을 자리며 탁자와 물주전자, 창문, 지도가 있어야 할 모든 자리를 젓갈색 점을 찍어 표시했다. 그 일이 끝난 후 나는 그가 자기가 본 그대로 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녀의 얼굴과 푸른 치마, 노랑과 검정색이 어우러진 조끼, 갈색 지도, 양은으로 된 물주전자와 대야, 그리고 하얀 벽. 하지만 그는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치마가 있을 자리에는 검은색을, 조끼와 지도가 들어갈 자리에는 황토색을, 물병과 대야에는 붉은색을, 벽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탕과는 다른 회색을 칠했다. 그 색들은 모두 틀린 색깔들이었다. 그 색들 중 어느 것도 대상들의 본래 색깔과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가짜 색깔이라고 이름 붙인 색을 칠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가끔씩 빵집 딸이 와서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다 가곤 했다. 다음 날 그림을 살펴보면 더해지거나 빠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색깔들이 조각보처럼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색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만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에 나오는 물건들을 청소했고 빵집 딸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빵집 딸이 큰 방에서 노랑과 검정색이 어우러진 카타리나의 조끼로 갈아입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가 요청한 물감들을 늘어놓았지만 일을 하면서도 내키지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치마 색깔에 해당하는 푸른색을 올려놓았다. 다음 날 다시 푸른색을 내놓자 그가 말했다. 군청색은 아니야. 그리트, 오직 내가 말한 물감들만 올려놓거라.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그걸 내놓는 거냐. 그는 짜증이 나 있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그저... 나는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 빵집 딸이 푸른 치마를 입고 있어서 그래서 검정색으로 두는 것보다 푸른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그 색을 달라고 얘기할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의자에 사자머리 장식을 닦기 시작했다. 가슴이 아팠다. 그가 내게 화를 내도록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가 가운데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 가득 밀려 들어왔다. 이리 와봐라, 그리트. 걸레를 창문턱에 올려놓고 그에게로 갔다. 창밖을 봐라. 나는 밖을 내다봤다.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고 신교회 탑 뒤로 구름이 밀려가는 게 보였다.
저 구름들이 무슨 색이지? 그야 하얀색이지요, 주인님. 그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나는 구름을 다시 보았다. 회색도 있네요. 눈이 올 건가 봐요. 자, 그리트, 넌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다듬던 야채들을 생각해봐라. 야채들이요, 주인님? 그가 머리를 조금 움직였다. 그를 다시 짜증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 턱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인색들을 분리했는지 생각해봐라. 순무와 양파, 그것들이 같은 인색이냐? 갑자기 나는 깨달았다. 아니요, 순무는 흰색 안에 초록 빛깔이 있고 양파는 흰색 안에 노란 빛이 있습니다. 그래, 맞았다. 이제 저 구름 속에 어떤 색깔들이 보이지? 푸른색도 약간 있고요. 한동안 구름을 관찰한 후 나는 얘기했다. 그리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초록색도 있네요. 나는 너무 흥분해서 손을 뻗어 가리키기까지 했다. 살아오면서 내내 구름을 보아왔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구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웃었다. 사람들은 구름이 하얗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구름 속에서 순전한 흰색을 찾기란 힘들지. 이제는 왜 내게 아직 푸른색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해하겠지? 예, 주인님. 정말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실 거의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마침내 그가 가짜 색깔들 위에 색을 덧칠하기 시작했을 때야 그의 말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녀의 치마 부분에 연한 푸른색을 칠하자 밑바탕에 검은색이 내비치는 검푸른색이 되었다. 치마의 푸른색은 탁자의 그림자 쪽이 더 어둡고 창가에 가까운 부분은 훨씬 가볍고 밝았다. 벽에는 노란빛이 도는 황토색을 덧칠했다. 그러자 그 색을 통해 바탕에 있는 회색이 약간 비쳤다. 벽 색깔은 밝아졌지만 그렇다고 하얀 벽은 아니었다. 햇빛이 벽을 비출 때 나는 발견했다. 벽은 흰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물 주전자와 대야가 가장 복잡했다. 그것들은 노란색, 갈색, 초록색, 그리고 푸른색이 되었다. 물 주전자와 대야는 탁자보의 무늬와 빵집다리 입고 있는 조끼, 의자에 걸쳐 있는 푸른색 천 등 방 안의 모든 것을 그 표면에 되비추고 있었다. 물 주전자와 대야의 실제 색깔은 은색이다. 그런데도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림 속의 물 주전자와 대야가 진짜처럼 보였다. 그 이후로 나는 사물들을 유심히 보게 됐다. 그의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게 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나를 다락방으로 데려갔다. 다락방은 화실에 붙어있는 광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여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었다. 가파르게 경사진 지붕과 신교회가 내다보이는 창문이 나 있는 작은 방이었다. 별다른 것은 없었다. 작은 벽장과 사발처럼 우묵파인 부분이 있는 석재 탁자가 있었다. 우묵한 부분에는 한쪽 끝이 절단된 달걀 모양의 돌이 들어 있었는데 옛날에 아버지의 타일 공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탁자를 본 적이 있었다. 작은 난로 옆에는 부젓가락이 있고 그 밖에 대야와 납작한 질그릇 접시들이 보였다. 그리트, 여기에서 이것들을 갈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는 벽장의 서랍을 열더니 내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의 검은 막대를 끄집어냈다. 이건 상하 조각인데
까맣게 구운 거란다. 검정색 물감을 만드는 데 쓰이지. 그가 설명했다. 그는 상아 조각을 탁자의 우묵한 부분에 넣고 그 안에 동물 냄새가 풍기는 끈적끈적한 연고 비슷한 물질을 첨가했다. 그런 다음 그가 막자라고 부른 달걀 모양의 돌을 집어들고서 그걸 어떻게 쥐는지, 상아를 부수기 위해서 탁자에 어떻게 몸을 기대어 체중을 이용하는지 등을 보여줬다. 몇 분이 지나자 검정 막대는 고운 가루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해보거라. 작은 항아리에 검은 가루를 떠넣은 뒤 상아 조각을 하나 더 꺼내며 그가 말했다. 나는 막자를 집어들고 몸을 탁자에 기대면서 그가 하던 대로 흉내를 내보았다. 아니야, 손을 이렇게 해야지. 그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였다. 손이 닿는 순간 놀란 나는 그만 막자를 놓쳤고 막자는 탁자 위를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숙여 막자를 집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막자를 사발 모양의 우묵한 부분에 넣으면서 나는 더듬거렸다. 그는 다시 내게 닿으려고 하지 않았다. 손을 좀 더 위로 올리고 대신 말로만 설명했다. 그래, 그렇지. 이제 어깨를 이용해 돌려. 그리고 끝날 때에는 손목을 써라. 내가 상아 조각을 가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의 손이 닿는 바람에 수선을 떨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보다 키도 작았고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서툴렀다. 그래도 빨래로 단련된 덕분에 팔힘 하나만은 샜다. 좀 더 곱게 갈아라. 사발 안을 살펴보더니 그가 말했다. 그가 됐다고 말할 때까지 몇 분 더 갈아야만 했다. 그는 나에게 손가락으로 검정 반죽을 문질러 보게 하더니 얼마나 입자가 고와야 하는지를 느끼게 했다. 그가 탁자에 5-6개의 뼈 조각을 더 꺼내 놓았다. 내일은 백연을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도록 하마. 백연은 상아보다는 훨씬 쉬울 거다. 나는 상아를 응시했다. 왜 그러지, 그리트? 설마 작은 뼈 조각들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이것들은 내가 머리 빗을 때 쓰는 상아빗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 그런 빗을 사용할 정도로 나는 부자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는 게 다였다. 그게 아니에요, 주인님. 그가 부탁하는 다른 일들은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을 하면서 할 수 있었다. 코넬리아 외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물감의 재료를 가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화실 청소를 하면서 할 수도 없고 왜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수시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이걸 갈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나는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일단 익숙해지면 오늘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그의 말에 토를 달거나 그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나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아래층 여자들의 분노가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저는 지금 푸주간에 가야 해요. 또 다림질도 해야 하고요. 마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내 말은 좀스럽게 들렸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푸주간에?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예, 주인님. 마님은 제가 왜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다락방에서 주인님을 돕는 일도 알고 싶어 하실 거고요. 제가 이유 없이 이곳에 올라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신교회의 종이 7번 울렸다. 그래. 종이 그쳤을 때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을 좀 해보자. 상아 조각 몇 개를 덜어내어 다시 서랍에 넣으며 그가 말했다. 이 조각들은 지금 갈아다오. 탁자 위에 남겨진 조각들을 그가 턱으로 가리켰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게다. 난 지금 나가봐야 한다. 다 갈고 나면 여기 두거라. 그가 카타리나에게 얘기하면 일은 수월해질 것이다. 나는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카타리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감 재료를 가는 일의 해결책은 뜻밖의 타네커가 가지고 있었다. 프란시스코가 태어난 뒤로 유모는 타네커와 함께 십자가 방에서 잠을 잤다. 거기 있어야 프란시스커스가 깨면 젖을 먹이러 큰 방으로 가기가 쉬웠다. 카타리나는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리지는 않았지만 자기 옆에 요람을 두고 아기를 재우겠다고 고집했던 것이다. 참 이상한 고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카타리나를 좀 더 잘 알게 되자 이해할 수 있었다. 카타리나는 자기의 모성애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젖먹이는 것은 귀찮았지만 말이다. 타네커는 유모와 한 방을 쓰는 것을 싫어했다. 밤중에 아기를 돌보러 유모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잘 때 코를 곤다고 불평을 해댔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건 말건 타네커는 이 일을 온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다. 타네커는 일을 대충대충 하고 나서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그런 거라고 둘러댔다. 마리아 틴스가 방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했건만 타네커는 계속 불평을 하고 있었다. 타네커는 종종 성난 눈길로 나를 노려보곤 했다. 내가 이 저택에 오기 전에는 유모를 부를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지하실을 타네커가 이용했던 것이다. 유모가 코를 골아 고생하는 게 마치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카타리나에게 가서 하소연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카타리나는 반 라일번의 저녁 초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추운 날씨였지만 카타리나는 기분이 좋았다. 진주 장신구와 노랑 망토는 항상 카타리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망토 위로 마루된 넓은 칼라를 붙였는데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얼굴에 바른 분가루가 옷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했다. 타네커가 자기의 불만을 읊조리고 있는 동안 카타리나는 얼굴을 치켜들고 계속 분을 바르고 있었다. 머리는 따서 리본으로 묶고 행복한 표정까지 짓고 있으니 카타리나는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카타리나의 금발과 밝은 갈색 눈동자는 그녀를 이국적으로 보이게 했다. 마침내 카타리나는 타네커에게 파우더 붓을 흔들어댔다. 그만해 타네커. 카타리나는 웃으며 소리쳤다. 우리는 유모가 필요하고 유모는 내 가까운 곳에서 자야 해. 아이들 방에는 공간이 없고 십자가 방이 넓으니 유모가 거기 있는 거야.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이런 일로 날 성가시게 하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가 말했다. 장에서 리스벳의 앞치마를 찾고 있던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문가에 서 있었다. 카타리나가 깜짝 놀라며 가늘게 눈을 뜨고 자기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다. 침대 하나를 다락방에 놓고 거기에 누군가를 자게 하면 될 것 아니요. 그래, 그리트가 낫겠군. 다락방에다 그리트를? 왜요? 카타리나가 목청을 높였다. 그럼 타네커는 지하실에서 잘 수 있고 타네커의 불만은 해결되지 않소. 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카타리나가 혼란스럽다는 듯 말을 멈췄다. 남편의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딱히 반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 그래요, 마님. 타네커가 열을 올리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타네커가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아이들 옷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다시 옷들을 개면서 나는 바쁜 척했다. 화실 열쇠는 어떡하고요? 마침내 카타리나가 문제가 되는 걸 찾아냈다. 다락방에 올라가려면 화실에 딸린 광의 사다리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다락방의 침대로 가려면 반드시 화실을 지나가야 하는데 화실은 밤에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한유에게 열쇠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리트는 열쇠가 필요 없을 거요. 그가 반박했다. 일단 그리트가 다락방에 올라가면 당신이 문을 잠그면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아침에는 당신이 올라가기 전에 그리트는 화실 청소를 끝낼 것이고 그럼 그 후에 문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소. 나는 옷을 개던 손을 멈췄다. 밤이면 나를 다락방에 가둔다는 발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불행히도 카타리나는 이 생각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나를 한 곳에 안전하게 가두고 자기 눈에 안 띄게 할 수 있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카타리나는 모든 결정을 재빨리 내리는 편이었다. 카타리나가 타네커와 나를 돌아보았다. 내일 너희 둘이서 다락방으로 침대를 옮겨라. 이건 임시로 그러는 거야. 카타리나가 재빨리 덧붙였다. 유모가 있는 동안만 말이다. 푸주간과 생선가게에 가는 일도 임시로 맡기는 거라고 처음엔 그랬다. 나와 함께 화실로 갑시다. 그가 말했다. 내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화가의 시선으로 그는 카타리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요? 카타리나가 남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카타리나를 화실로 초대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카타리나가 파우더 붓을 화려한 동작으로 내려놓더니 가루로 뒤덮인 넓은 칼날을 빼기 시작했다. 그가 손을 뻗어 카타리나의 손을 잡았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의 그런 행동은 나를 다락방으로 올려보내자는 제안만큼이나 놀라웠다. 그가 카타리나를 2층으로 데려가자 타네커와 나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다음 날 빵집 딸은 그림 앞에 모델로 서면서 그 넓은 칼날을 두르기 시작했다.